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11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있죠. 먼저 미국의 대선과 중국의 지도부 교체, 이른바 G2로 불리는 이들 국가의 정치적인 이벤트가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기다렸던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관망 심리가 전해지면서 3대 지수가 1% 내외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두 나라 이벤트 못지않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금통위와 옵션 만기까지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하고 돌아오죠. 강동석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부터 가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1%대 하락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7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2만 5천 명을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7.9%로 지난달에 비해 소폭 0.1% 올랐습니다.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있을 미국 대선에 대한 경계심으로 뉴욕 증시는 하락하는 건데요. 최근 허리케인 샌디 강타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 감면 철폐나 또 재정 지출 정책 등에서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양당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어서 앞으로 증시도 불안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어서 주가는 약세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05%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94%, 나스닥 지수는 1.26%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한 반면 유럽 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호조 덕분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10월 새 일자리 수가 17만 1,000개 늘어난 것과 미국의 9월 공장 주문이 전달보다 4.8% 증가하며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미 대선 행방이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안개 속에 빠진 데다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랠리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독일에서 개인용품을 판매하는 바이어스 스토프가 올해 3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면서 6.76% 올랐고 3분기 순손실을 발표한 알카텔 루슨트가 6.7% 하락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영국이 0.11% 올랐고 프랑스는 0.49%, 독일은 0.38%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두 달 연속 7%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7만 1,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2만 5천 명을 상회하는 수치로 9월의 취업자 수 14만 8천 명을 웃돌았습니다. 지난 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14만 8천 명으로 기존의 11만 4천 명에 비해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 취업자 수 증가도 18만 4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12만 3천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7.9%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인 지난달에 비해 0.1% 올랐는데요. 이는 구직을 포기했던 실업자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애틀란타 연준은행 총재가 당분간 양적 완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로카트 총재는 이날 테네시주에서 재계 관계자들과 만나 미국 내 고용시장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양적 완화를 계속해야 한다며 대규모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미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보스턴 연준은행 총재도 이날 매사추세츠주에서 FRB가 단기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6.5% 밑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보스턴 연준은행 총재는 이어 실업률이 7.25%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양적 완화를 계속해야 한다며 실업률이 2.25% 밑으로 내려가도 물가 상승률과 고용시장의 상황에 따라 양적 완화 지속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 재정 위기가 5년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여당 의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유럽 위기가 1, 2년 사이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다만 유럽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시대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느슨한 태도로 위기를 지속시킨다면
해외 투자를 이끌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은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 위기에 휩싸이며 3년 가까이 경기 둔화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그리스는 최근에도 강도 높은 긴축안 도입을 놓고 정치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도 적자 감축을 위해 강도 높은 긴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굵직한 이벤트가 많습니다. 뉴욕 증시의 움직임은 이번 주 미국 대선에 따라 행보가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론조사를 보면 두 후보는 지지율에서 오차범위 내에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이 17만 1,000명 증가로 전문가 예상치 12만 5천 명 증가를 웃도는 등 최근 경제 지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대선과 함께 시행되는 총선에서는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각각 현재의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이 끝나면 재정절벽 우려가 더욱 커져 증시 약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올해 말 세제 혜택 만료 등과 관련해 의회가 새 예산안 마련에 합의되지 않으면 내년에 자동적인 재정 지출 감축과 세제 혜택 만료로 정부 재정 지출이 6,070억 달러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재정절벽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 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 미국의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업률도 8% 아래인 7.9%로 발표되기도 했죠. 이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성적을 내놨는데 분야별로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수치가 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모두 기다렸던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가 8%대로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7% 후반대로 예상치로 발표될 수 있느냐가 미국의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7.9%의 미국의 10월 실업률 수치는 예상치에 부합했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말에 다소 승기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기제로서 좀 읽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0월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도 예상치는 12만 5천 명 정도였는데 실제 수치로는 17만 1,000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서프라이즈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44개월 만에 7%대로 들어갔던 미국의 실업률 수치가 2개월 연속 7% 후반에 현재 머물고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번 10월 실업률 수치와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내용에서 정부 부문의 내용이 13,000명이나 취업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과 소매업종의 민간기업에서 취업률을 끌어올렸다는 점, 또한 많은 취업에서 낙오됐던 구직자들이 고용시장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긍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개선되면서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가 회복 국면에 이르고 있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게 됐는데요. 이 고용 지표 발표가 특히 관심을 끌었던 건 오바마 재선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힘이 실리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난 이제 9월 때는 이게 통계 조작이다, 뭐 이런 네. 그 좀 논란도 있었죠.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7% 후반대로 2개월 연속 들어갔다는 점은 굳이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감을 좀 갖게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도이치뱅크가 허리케인 샌디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보고서가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내용은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인해서 11월에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데요. 태풍 샌디가 만약에 한 달만 먼저 왔을 경우에는 롬니 후보에게 든든한 후원군이 될 공산이 컸지만 샌디의 영향은
여전히 오바마 쪽으로 조금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업률 수치가 예상치에 부합하고 ADP 민간 고용을 추가적으로 더 상회한 수치로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6일 현재 대선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날씨가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좀 안 좋을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 침수 피해 지역인 뉴저지나 뉴욕의 롱아일랜드 지역은 임시 투표소를 설치해서 주민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날씨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지 여부가 현재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뉴저지와 뉴욕 이 지역은 오바마 대통령이 강세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득표율에는 영향은 좀 있겠지만 선거인단 수의 득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 나온 관전 포인트로는 선거인단 수 내에서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약 290표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롬니 측이 248표 정도를 현재 확보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득표율은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이지만 선거인단 수에서는 다득표 그 후보가 모든 표를 가져가는 승자 독식제 원칙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주요 이벤트와 지표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올해의 주간이라고 부를 정도로 Year of the Week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이제 6일 있고요. 8일에는 중국의 시진핑 리커창 새 지도부 체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알리게 됩니다. 또한 다다음 주 12일과 13일 날 EU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 앞서서 이번 주 수요일인 7일 날 그리스가 추가 긴축 이행안에 대한 의회 표결이 현재 대기가 되고 있고 11일에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의회 표결도 현재 대기가 되고 있어서 그리스의 향후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의회 표결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 실적은 미국의 대선에 좀 가로막힐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는 유통업체들이 실적을 대거 발표를 합니다. 백화점인 메이시스와 콜츠와 노드스트롬, 그다음에 그룹폰과 디즈니 등 여타 기업들도 발표 대기 중인데요. 2분기 때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양판점들이 실적이 좀 나오지 못했는데 3분기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만회될 수 있을지도 관심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7일에는 메르켈과 캐머런 영국 총리의 EU 예산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영국과 독일 이런 부분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기업 소식인데요. 현대 기아차가 잘못된 연비 표시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집단 소송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걸 빨리 이제 좀 가닥을 네. 잡기 위해서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배상금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먼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환경보호청이 일부 자동차 연비 조작에 대한 리포트를 하자마자 현대기아차가 이례적으로 아주 빠르게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그 보상금 결정에 대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느냐가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연비 조작에 좀 실수가 있었던 차종이 13차종으로 차종의 범위가 워낙 넓다는 측면에서 안심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일본의 도요타가 2년 전에 이 브레이크 페달의 문제 때문에 이를 솔직하게 시인하지 못하다가 큰 홍역을 치른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현대기아차가 아주 이례적으로 선수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애플과 삼성전자에서 소송 내용에서 보듯 일본의 전자업계가 좀 부침을 가져가면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의 부상이 크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자동차 업계의 견제 이런 부분이 집단 소송으로의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는 자극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이 내용은 주의 깊게 현재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유로존의 위기 극복이 5년 이상 걸릴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의도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유로존이 특히 이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지 않고 잔류하게끔 만들겠다라는 내용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로존의 경기 회복 이런 점이 정상적인 트랙을 가져가고 있다는 메르켈 총리의 입장에서 지난 주말에 지역당 기독민주당의 지역당 대회에서는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을 현재 얘기를 했는데요. 이는 내년 가을에 자신의 총리 대선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힘을 더 몰아달라는 당위성도 될 수가 있겠고 스페인과 그리스 이른바 재정불량국의 긴축이행 노력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코멘트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메르켈 총리는 내년 가을에 대선에서 현재의 긴축 기조를 이행하면서 현재의 기독민주당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하는 이런 흐름으로 앞으로도 조금 더 코멘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 오늘장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정말 중요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전망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로 1918포인트까지 어렵게 다시 1910포인트를 회복해줬어요. 네, 1920포인트 가까이 좀 네. 가면서 마감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기분 좋게 좀 가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번 주에 뭐 이슈들이 되게 많긴 한데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생각하더라도 좀 괜찮은 뭐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가 1% 넘게 오른 적이 지난 9월 24일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1%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 20.28포인트 올랐죠. 1918.72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그 전일 미국 경제지표 그리고 중국의 경제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다우지수 역시도 그 전일 1% 넘게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좀 커플링 모습을 좀 찾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다우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임을 보이면서 1% 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기금이죠. 기관. 투신과 연기금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 역시도 장 초반에는 매수세로 들어왔다가 장 후반에 이제 매도세로 전환되면서 조금은 지수를 누르는 이런 효과를 보여줬지만 그래도 기금과 투신과 연기금, 특히 연기금이 이제는 자금을 투입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11월 달이죠.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연기금이 자금을 투입을 잘 하지는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1900선에서 자금 투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1900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연기금의 자금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향후 조금은 상승폭을 키워갈 분위기다. 그리고 연기금이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의 좀 상승폭이 키워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가 2% 이상 급등한 것도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이 현대차와 기아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싸움이 치열합니다. 매매 동향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매매 동향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네. 동향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차, 기아차가
그 개그 콘서트에 정여사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 네. 빠져도 너무 빠졌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네. 이 표현대로 너무 좀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현대차, 기아차고요. 그리고 GS 리테일과 현대모비스 그리고 LG전자 이렇게 순인데요. 현대모비스 역시도 현대차, 기아차에 관심을 쏟아부면서 현대모비스 역시도 관심이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관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죠. 삼성전자 2% 넘게 상승폭을 보이면서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GS 리테일, SK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순위인데요. LG 역시도 지금 상승폭을 키워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LG 그 밑에 군단들이 열심히 장사를 잘하고 있죠. 그래서 네. 수익을 많이 내면서 LG 기분 좋게 가고 있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사항이 GS 리테일은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우위 보여준 종목도 살펴드리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가장 많은 매도세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차익 실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그리고 NHN 하나금융지주 빙그레 NHN은 지속적으로 지금 3주째죠.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는 종목이라서 특히 눈여겨보시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건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현대미포조선인데요. 역시나 자동차주 관련돼서는 조금은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워낙가 조금 상승, 워낙 강세, 환율 하락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정은 더 받는 것 같고 현대차는 특히 리콜이라는 이런 루머가 나왔기 때문에 좀 매도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현대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이어서 코스닥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기관의 매수로 역시 나흘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차트를 보니까 60일 이동 평균선 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500선 위에서 한참 또 올라와 있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나흘째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코스닥 역시도 이제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동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왜냐하면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 코스닥은 좀 외면당하는, 그래서 대형주가 가면 중소형주가 외면당하는 이런 부분을 보여줬고, 또 네. 코스닥이 올라가면 코스피가 외면당하는, 중소형주가 가면 대형주가 외면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동반 상승이라는 분위기죠. 그래서 동반 상승이라는 분위기가 주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전일 대비 4.54포인트 올랐죠. 513.37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소형주 위주, 특히 우량기업부 소속 그 위주의 주식들이 상승폭을 키워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도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코스닥 역시도 이제는 좀 상승폭을 키워가는 500선을 지지선으로 일단은 보여줬고요. 지지선을 바탕으로 이제는 상승폭을 키워가는 이런 분위기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코스피 업종별 동향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도 오르면서 전반적인 업종도 강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한 4개 종목, 4개 업종만 하락세를 보였고요. 나머지는 전부 상승폭을 켜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삼성전자 이런 전기전자 부분도 상승폭을 켜갔고요. 특히 은행이나 전기전자, 종이목재, 그리고 삼성전자가 말씀하신 대로 2.3% 상승폭을 키워갔고요. LG화학 역시도 2.78%. 화학주는 지금 중국이 시진핑 정권 이양 됐죠. 이러면서 화학주 역시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주들이 오랜만에 급등세를 탔고요. LG화학이나 KB금융도 2%에서 3%대 상승폭을 키워갔는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정확한 이슈는 아니긴 하지만 허리케인의 영향을 조금은 받지 않을까. 두산중공업 역시도 허리케인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좀 수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금융 역시도 3, 4분기가 호전된 실적 이렇게 나오면서 4%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말씀드린 LG 관련된 주식들 거의 대부분 올라갔죠. LG 디스플레이, 그러면 LG 관련된 그룹주 역시도 상승폭을 키워가는. 하지만 CJ제일제당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그동안 좀 상승폭을 계속 키워왔죠. 내수주, 음식료업이 올라오면서 상승폭을 키워갔다가 이제는 조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가격을 하락으로 이끌지 않았나. 33만 원대가 깨지면서 조금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다시금 정치 테마주가 또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 정치 테마주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유의 깊게 네. 봐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제가 방송에서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네. 테마주, 특히 대선 테마주 지금 아예 시즌이 돌아왔죠. 대선 시즌. 뭐 그쵸. 중국은 시진핑으로 정권 이양이 되고요. 미국 롬니와 오바마. 그다음에 한국은 대선. 이래서 대선의 시리즈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시고 가야 될 상황이다. 하지만 테마주 중에서도 실적이 괜찮은 테마주는 그래도 오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두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테마주를 좀 원하시면 대박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테마주를 원하신다면 실적은 반드시 체크하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코스닥 특징주는 안철수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은 상승폭을 스마트 그리드 상용화를 뭐 앞당기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상승폭을 키워갔고요. 중국의 일자녀에 대한 정책이 폐기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아가방 컴퍼니 이런 자녀들에 관련된 복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상승폭을 키워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기성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상승폭이 크면 또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이번 주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전략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연기금의 귀환이 됐죠. 영화의 왕의 귀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연기금의 귀환, 그리고 투신이 이제는 조금씩 들어오지 않는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투신에서 매도된 자금이 이제는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통한 주식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눈치를 보지 말고요. 이쪽 네. 저쪽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확실하게 이제는 주식을 분할 매수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누리시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은가.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소문 가지고는 움직이지 마시고 네. 그 회사의 실적을 반드시 보시고 움직이시면 괜찮은 매수 전략.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주식을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금요일자 이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예, 뭐 계속 불안한 그러한 시장 속인데 역시 확실히 네. 믿을 수 있는 건 실적이다. 이러한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시장 속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코스피 같은 경우는 5%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실적이 좋은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전자라든가 또 SK 하이닉스, GS 홈쇼핑, 그리고 제약주 중에서 뭐 유한양행이나 종근당 이러한 종목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바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라든가 혹은 영업이익이 뭐 흑자로 전환됐다든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계속 좋은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주식시장에서 가장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실적이 좋은 이러한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오늘 LG전자라는 종목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10월 달 동안 동사 같은 경우 주가의 흐름은 한 10% 넘는 그런 상승을 좀 보여줬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좀 보여주는 구간인데요.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휴대폰 부분의 이제 턴어라운드 부분, 이 부분이 주가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점차 좀 마진율이 개선될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비중 같은 경우가 이제 피처폰 판매량을 좀 넘어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인 옵티머스 G 같은 경우 판매량 부분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평균 판매 단가도 좀 상승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더 증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구글의 넥서스4 이 부분에 LG전자가 좀 담당을 하면서 앞으로 좀 LG전자의 좀 밸류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 입지가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더 높아질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에 더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환율적인 부분도 사실 IT 쪽에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좀 볼 수도 있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 조금 더 보자면 매출 관련 통화가 상당히 좀 다각화돼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비용 결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달러화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환율 하락 같은 경우도 동사에게는 사실상 손익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좀 주가에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택 경기 개선 이 부분 이제 지표로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가전제품 같은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이러한 부분들도 TV 같은 거, 대형 TV 수요 이런 부분도 증가를 또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실적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에 좀 재밌는 부분은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의 좀 시가총액 비교를 좀 해보면 현재 지금 시총이 좀 비슷한 상태까지 오게 된 상태죠. LG전자가 지금 현재 12조 7천억 원 정도인데요. 마찬가지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그 정도 수준에 좀 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지금 그래프를 좀 보시면 역사적으로 좀 그러한 시총이 좀 비슷한 시기가 오게 되면 LG전자가 추후에 더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패널 가격이 상승하면서 회복 신호가 먼저 감지가 되고 그 후에 세트 수요가 좀 호전되면서 LG전자 실적 개선이 좀 뒤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보면 이런 시총이 좀 비슷해지는 그러한 시기에 또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LG전자의 좀 추가적인 그러한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장기 평선을 좀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받고 다시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수급의 주체를 좀 확인을 해보면 이러한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뭐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는 모습, 투신과 기금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IT 쪽을 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도 이 종목에 매수를 좀 가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리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 매수가는 76,500원에서 77,5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스피 흐름과 달리 10월 중순부터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죠. LG전자.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련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상당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변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매수세는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의 시황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살펴봐 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이제 연기금을 이제 그 주식시장의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 별로 이렇게 썩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단기하고 중기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단기는 이제 역시 1900선 제2타로 하락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시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는 특별히 제가 주간 시황 전체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주 초반에는 일단 1900선 이탈합니다. 그리고 나서 혼조세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선 이탈하고 나서 뭐 계속 빠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뭐 강력한 반등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혼조세, 그러니까 좀 뭐라 할까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1900선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주 후반입니다. 그때는 이제 잘해야 이제 박스권 아니면 급락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는 사항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주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는 1900선 이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혼조세에서 이제 머물다가 주 후반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맥시멈이 이제 박스권이고요. 미니멈은 이제 급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시황입니다. 시가가 1900선 이상에서 만약에 출발하면 음봉 마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가 1900선 미만에서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음봉이다 양봉이다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고요. 이제 수급 동향을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을 보시면서 이제 나름대로 체크하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뭐 다른 거 없어요. 현재 그 파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물하고 옵션 동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투자 하락은 전혀 이제 불변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저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시장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900선을 만약에 이제 뭐 어떻게든 간에 이제 조기 회복하면 좋은데 반대로 빨리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1850선 분기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스튜디오 출연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이제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1800선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약속해드렸던 대로 순차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인 시황보다는 중기적인 시황이 지금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요, 좀 아침부터 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리스크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 이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재밌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미국의 다우존스 최악의 기술적 흐름,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차트를 웬만하면은 분석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차트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데, 근데 가끔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순간에서는 제가 차트를 보는데요. 자, 이유가 뭐냐면요. 음봉이 양봉을 감싸는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나스닥하고 다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 중에서 최악의 차트가 바로 이런 스타일입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더 나쁜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자막 설명 좀 더 드리고 차트 보여드리겠는데요. 등락 범위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다우존스입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 보시면 등락 범위가 어떻습니까? 금요일이 저점 고점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에 그 저점보다 더 낮고요. 목요일에 고점보다 더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시가와 종가를 봐도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걸 눈으로 봐야 아무래도 확인이 되겠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이게 다우존스입니다. 자, 다우존스인데 어떻습니까? 딱 이틀만 보시기에도 어때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비교해 보면요. 목요일에 그러니까 고점, 저점, 그다음에 시가, 고가보다 금요일이 더 커요. 이게 굉장히 나쁜 캔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뒤에서 그냥 감싸고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 거래일이죠. 그때 금방 반등이 안 나오고 만약에 이제 깨파랗게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차트를 잘 안 봅니다. 왜냐면 별로 볼 필요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차트 가지고 시황 분석한다는 것은 이미 전 10년 전 그 버전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무시하는데 하도 특이하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 좀 알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자막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선물 매매 동향이 있어서 현재 12월 물이 누적이 15,000계약 순매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 계약 쪽으로 축소되느냐, 2만 계약 쪽으로 증가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제 만 계약 쪽으로 축소가 되면 이제 지수가 박스권 흐름이 되겠는데요. 2만 계약 쪽으로 늘어나면 이건 단기 폭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이것도 보시겠는데요. 자, 자료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지난 10월 5일 이후로 어때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인 선물 동향이 만 계약으로 주느냐, 2만 계약으로 느느냐,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추세적으로 하락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주식 비중 어떻게 해볼까요? 네, 오늘도 똑같아요. 어쨌든 1850 깨지기 전까지는 이 패턴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1900선 미만에서는 0에서 25% 정도 해주시고요. 아주 탄력이 좋은 경우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900선 이상에서는 과감하게 25에서 50 정도 해주시는데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개별주 위주로 공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탄력주 위주로 해주세요. 최근에 전기전자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프로그램 매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지수가 꺾일 때는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전자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수가 받쳐지면 계속 끌고 가시고요. 안 받쳐지면 살짝 이제 정리했다가 나중에 언젠가 또 지수가 폭락할 때 다시 잡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정말 주식의 지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좋은 방송을 많이 하겠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수가 여기서 여차하면 굉장히 폭락할 수가 있고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혼조세가 나타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선진국에는 이미 도입된 사회성과 연계 채권이라는 걸 정부에서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가 특수 목적 채권을 발행해 민간 투자 자금을 끌어들인 뒤 이 돈을 복지 사업에 쓰는 사회 성과 연계 채권을 도입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SIB라고 하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는 복지 공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찾자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재정부는 SIB를 우리나라 복지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전문가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SIB란 정부가 복지 등 공공 서비스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고 해당 사업이 일정 성과를 내면 원리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다만 사업 성과가 미흡하면 민간 사업자의 투자금은 기부금으로 처리돼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선 복지 정책이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이 없더라도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또 복지 비용 증대에 따른 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최근 박지원 재정부 장관도 SIB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괜찮다,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런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교도소 단기 수용자 재범률 낮추는 프로그램에 SIB 도입해서 이 성과가 달성이 될 경우에는 원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복지성 예산 지출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새 중기 재정계획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보면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정부가 보건복지, 고용, 교육 부분에 쏟아붓기로 한 재정 지출 규모가 전체 지출 규모의 43.4% 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합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범복지성 예산 지출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SIB와 같은 실험적 복지 모델을 검토하는 이유는 세금 수입에 기댄 복지 재원 마련 방식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재정부는 SIB를 당장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시범적으로 일부 사업에만 적용하고 이후 성과를 봐서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SIB 도입은 예산에 기대지 않는 제3의 복지 모델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자선단체 기부부터 투자 유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 좀 사회적 관심이 모이면 기업 참여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죠. 안철수 대선 후보가 금융개혁 과제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어제 공평동 캠프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안 캠프는 현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업무는 금감원으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도 금융건전성 감독원과 금융시장 감독원으로 분리해 각각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시장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것으로 금융감독 체제를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금융위와 금감원을 해체한다는 건데요. 다만 금융감독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안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거시금융 건전성 정책 수립 등을 맡긴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금융감독 체제 개편은 역대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인데요. 안 후보가 이번에 좀 이 관련 내용 발표하면서 논의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 금융위원회가 환율 등 국제금융 부문을 담당하는 기재부 국제금융을 흡수하고 금융부로 확대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현재 기획재정부 쪽으로 이관하되 금융감독원을 둘러 쪼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또 안 후보와 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증권사들의 애간장을 녹였던 국민주택채권 담합조사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개 증권사에 총 1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증권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는데 증권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수위는 좀 조절이 됐다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좀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조사 내용 어떤 거냐면요. 1, 2종 국민주택채권, 또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등 좀 소액 채권에 대해서 담합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 채권은 소비자가 아파트나 자동차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 왔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구입한 채권을 할인해 즉시 은행에 되파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채권 수익률을 증권사들이 미략했다는 게 이번 혐의의 골자입니다. 증권사들은 은행에서 해당 채권을 매입
매입한 뒤 시장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얻어왔는데요. 정부는 지난 2004년 소액채권 의무 매입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증권사들을 참여시켜서 국민주택 채권과 국고채 간 수익률 차이를 줄일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이를 악용해서 미락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인데 증권업계 역시 반발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검찰 고발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끝으로 이제 오늘의 주요 일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HSBC가 중국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는 50.2로 3개월 만에 기준선인 50을 넘기면서 증시 상승세 이끌었는데요. 이번 서비스업 PMI까지 오를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